폭발적인 10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팟캐스트의 지존입니다. 누유진의 정치 카페 서울 공개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누유진 정치 카페 누해찬, 유시민, 진윤권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유진의 정치 카페 사회를 맡은 비주얼 담당 진중권입니다. 원래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저는 이제 특수 분장까지 하고 왔는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뭐 속사정살롱 녹화하고 왔어요? 아니 그 이전에 좀 화보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보. 근데 그 원래는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타 모자도 좀 쓰고 목도리도 좀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헌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기분은 여기 무대 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올 때 BMW로 타잖아요. 네. 고장났는데 어느 게 고장났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저기 1호선 타래매. 그때 1호선 탔는데 기차가 막 인천으로 가더라고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호선 수원 방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일단 1호선이 타고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금천구청이랑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BMW 중에 M이 문제가 있었구만. 네, 네. 그 응답하라 1994 보면은 삼천포란 사람이 젯을 탈 때 이렇게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일단은 택시를 타야겠다 해서 내렸는데 그 916이라는데 한번 딱 내려보니까 옆에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뭐 택시 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택시도 없고 그래서 다시 또 부랴부랴 뛰어 들어가가지고 기차 들였는데 또 수원 가는 기차가 또 인터벌이 길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소식 들으셨죠? 저도 이제 아침에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감회가? 예, 요새 뭐 그런 일을 자주 겪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야 내려, 너 내려 이렇게 그 조현아 부사장이 이제 사무장한테 얘기하던데 오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너 내려 이렇게 또 통합진보당에게 해산 명령을 사실상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뒤끝이 있어요. 오늘 SNS에 그 대선 TV 토론 때 뭐 단일화 얘기하면서 왜 출마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외교안보 분야 질문할 때거든요. 이정희 대표가 뭐 당신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요 동영상이 오늘 엄청 돌아다니던데 그때 예정된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분위기상 우리가 이제 그 해산 판결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내가 놀랐던 거는 이제 8대1이라는 대충 이제 구색은 갖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6대 2대 1 그리고 잘하면 5대 4로 기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희미한 희망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8대 1 딱 나누는 순간 그러니까 이 진보의 문제가 희망과 현실을 구분을 못한다는 게 드러난 거죠. 예. 되게 7대 2냐 8대 1이냐 그렇게 예측이 됐죠. 밖에서는 그 뭐 5대 4, 5대 이런 이제 좀 희망을 갖고서 기대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게 엊그제 오늘 이 날짜가 이렇게 되고 발표된 날이 이제 엊그제인데 그 엊그제 나온 새누리당 논평에 보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5대 4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제 거의 7대2까지 왔다라는 걸 새누리당도 알고서 이제 더 마지막 압박을 가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판결문 중에 좀 섬뜩한 내용이 있는데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그 뭐 비상 상황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비상 상황 이게 사실 그 칼 슈미트가 그 얘기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비상이라고 선언할 권리를 가진 자, 그럼 박근혜 주권은 대통령, 그 자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라고 있죠. 했대.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비상이라고 판단할 권리를 가진 그 자가 바로 주권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딱 보니까 막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제 비상은 맞아요. 오늘 발표된 37%.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뭐 37%짜리도 있는데 어떤 거는 31대 57. 그러니까 잘못한다와 잘한다의 비율이 56대 31로 25% 포인트 차이가 나는 조사도 있거든요. 리서치 뷰. 비상 상황 맞아요. 내일부터 올라갈 거예요. 통진당 해산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지금 보고하고 있을 겁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예, 그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게 당에서 논평을 냈죠. 예. 근데 민주당의 태도가 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민주당이 아직도 있어요? 민주당이 하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여튼 이제 당명 우리도 마찬가지다 진짜. 당명 금지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논평하고 그다음에 정의당 논평이 나왔는데 좀 확실한 태도를 보인 건 정의당 논평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당내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당 주변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저기 계신 아니 뭐 당 논평은 이미 보도가 됐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통합진보당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낼 수 있나?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 근데 그거를 100%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정부에서 그걸 해산 청구를 해가지고 해산을 시켰으니까 내 눈에 거슬린다 이런 이유로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폭행 같은 거죠. 폭행. 예. 오늘 그 헌법재판소 이 결정에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까지도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까지도 정당 해산과 더불어서 이렇게 자격을 상실케 한다라는 그 대목을 설명할 때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주요하게 이제 이 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이유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예요. 근데 그 앞에다 뭐라고 달았는가 하면은 숨겨진 목표인 북한식 사회주의 이 추구예요. 어디다 숨겨놨지?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본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국민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자신들은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증거에 의거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뭐 증거제일주의가 아니라 심증제일주의로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보였다. 내 마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이게. 그 매지가이라고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은.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제가 좀 이렇게 그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 목적 그다음에 행위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이게 왜 해산돼야 되는 걸 설명을 하는데 모든 문장의 주어가 약 90% 문장의 주어가 통합진보당은이 아니고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이 이런 걸 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당을 해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문장대로 하려면 그 주도 세력을 해산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당을 통으로 그냥 해산한다. 주도 이렇게. 세력은 이미 잡아 가다 놨잖아요. 그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통합진보당을 창당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지금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당 강령 초안을 보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돼 있어서 이거 되게 괜찮다 그랬거든요. 나도 잡아가. 여기다가 지금 북한식 사회주의 한다고 숨겨놓고 있어. 제가 이해했을 때 이제 그 진보적 민주주의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민주주의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 고민이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훌륭한 국가,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적인 도구로 쓸 거냐.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민주주의해서 잘 되는 나라도 있고 민주주의해도 신통치않은 나라도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이 민주적 정치 제도를 가지고 더 훌륭한 사회를 만들었느냐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다음에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나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근데 통합진보당 분들이 저를 증인체로 신청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런 거고 그걸 당을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 민주주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가 안 훌륭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식으로 정치제도를 활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제도의 운영, 선거제도, 뭐 선거 방식 포함해서 정당제도 뭐 전부 다 좀 더 훌륭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손도 보고 운영도 하자.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이런 뜻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쓴 건데 저는 그게 뭐 김일성이 그런 얘기 한 줄도 몰랐고 그 몰랐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그걸 했던 그건 김일성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잖아. 아니 그게 저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황교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거 일종의 기소를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추종이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단어가 통합진보당 강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북한 추종 세력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오늘 헌법재판관 심판에서는 이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말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 추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 이 말을 쓴 세력들이 북한 추종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판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제 써도 돼요. 단 어떤 세력이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북한을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거죠. 오늘 판결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사실상 저는 이제 12월 19일이 그 제헌절이라고 보거든요. 재헌절. 예, 이제 헌법을 새로 제정하신 거잖아요, 8분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은 아니고 분명히 사실 모든 판결은 사실 헌법 제정의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새로운 헌법을 하나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14일에서 그 12월 19일로 재헌절을 옮기는 걸 좀 진지하게. 근데 우리 이 팟캐스트 계속하다가 우리도 우리도 법무부에서 원래 그 강령이 우리가 다 같이 쓰던 강령 아니에요? 그래 비슷해 강령이. 그래서 정의당도 저기 북한 추종 세력이고 팟캐스트 노유준의 정치 카페는 그 선정 기관이다. 이래가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또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다음에 우리 차례 같아. 대선 때 나가가지고 괜히 또 떨어뜨리러 나왔다 뭐 이런 말만 안 하면 우리 맨날 그거보다 심한 말을 매주 하잖아 여기서. 선거 방송이 아니라서 당사자가 없어서 예,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통합진보당 우리 당원들한테 대한 지지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은 진행자께서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물론 그분들하고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많이 싸웠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원리는 내가 비록 당신의 견해는 반대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말을 그 견해를 말할 자유는 끝까지 옹호해 주겠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하고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그 민주주의적 상식이 뒤집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 굉장히 망연자실하고 계실 텐데 정말 위로드리고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그 정치적 견해를 말할 자유를 위해선 우리 정의당도 함께 싸워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박수로. 괜히 뭉클하다. 좀 하루 종일 슬펐어요. 아니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끼리는 좀 견해차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 같은 거 평당원들끼리는 평당원들 사이에 큰 차이 없습니다. 예.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당적이 저도 2개씩 있는데 하나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유진 정치카페가 발행한 29개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베스트 다운로드 5개를 뽑아봤습니다. 지금부터 100만 명 이상이 즐겼던 최고의 에피소드 5편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카페를 시작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가고 또 호가호위하는 황관정치 될 거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돼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의전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세월호 사건, 이명박근혜 정권 7년 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자리 주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자리 주고받고 돈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을 전부 다 무력화시킨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 거의 선장인데 선장이 아니라 마치 선주처럼 예를 들어 선주는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그러면 재난 구경 타워입니까? 관망 타워입니까?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밀실에서 혼자서 대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십시오. 그러려면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사십시오. 예. 예, 티저 공개 5월 22일 유시민의 예언 나왔는데 그때 좀 이렇게 그 기사가 아주 섹시한 제목으로 나왔어요. 예, 기억도 잘 안 나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박근혜 아니 이거 하도 그동안에 사건이 많아서 한 10년 전 일 같아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 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아니 그 약간 이게 이제 좀 다른데 사실 이 예고편 1분짜리가 그 팟캐스트 1등을 했거든요. 1분짜리 예고편 그 음성 파일로. 그런데 저게 약간 우리 제작팀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10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 편집을 했는데 원래 제가 대선 전에 했던 얘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호가호위하는 황관정치가 될 거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잘하는 건 의전밖에 없다. 그 하나 더 있구나.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일 거다. 이제 사람들이 감옥 많이 갈 거다. 그 속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좀 끔찍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돼서 하여튼 되게 무리가 빚어져서 우리 정치카페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예, 조중동 정편의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는 그런 비극을 자초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예. 그 편집 말은 진실이에요. 편집을 좀 이상하게 했죠. 예, 편집을 신묘하게 했죠. 신묘하게 해가지고 예. 즉 기성 언론의 비리라 그래야 될까 병폐를 갖다가 우리가 그 정치 카페 그 운영진이 그냥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능력이 뛰어나요 제작팀이. 그래서 1부 세월호와 5개의 치즈구멍 그리고 2부 지방선거 판세 분석 플러스 알파였는데 그때 1부가 다운로드가 71만 건이었고요 2부가 105만 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스트리밍하고 유튜브 기타 이용 방법 등은 제외한 건데요. 어땠습니까? 특히 이제 그 세월호 사건 올해는 사실은 기억이 2014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뭉텅하고 세월호가 딱 있고요. 앞에 조금 찌끄럭 있고요. 뒤에 좀 찌끄럭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들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 아니 당시에. 그게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7년 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근자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났을 때가 1994년 5년 그때예요. 이제 김영삼 대통령 계실 때요. 그때 다리 끊어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뭐 차량 탈선 사고 나고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 나고 뭐 육해 공군 다 엄청난 사고들이 났었죠. 근데 그때 그 사건들이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해서 났냐? 물론 따지면 잘못은 있겠죠. 근데 경복궁 무너졌다고 대원군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가 오랜 군사 정권의 뒤끝에서 이제 민주화는 시작되었지만 정권 교체는 안 된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표현을 빌면 오랜 적폐,
과거 독재 정권, 보수 정권의 오랜 적폐가 나타난 게 성수대교 사건이나 삼풍백화점 사건이었거든요. 그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서 금년에 난 많은 참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후에 말하자면 자동차로 치면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를 엉망으로 하면서 계속 몰았기 때문에 이제 불량 자동차를 정비를 제대로 안 하고 몰아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펜벨트가 끊어지거나 또는 냉각수가 새거나 뭐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난 거라서 뭔가 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비극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뭐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책임은 있죠. 전임자가 난폭 운전하고 그렇게 했으면 차량 정비 좀 제대로 하고 몰아야지. 이분은 15년 넘게 17년 이렇게 정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했으니까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당대표도 했으니까 운전 잘할 거다 사람들이 믿었고 또 본인도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사실 운전한 게 아니고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허는 17년, 16년 된 건데 장롱 면허야. 계속 조수석에서 남 몰아주는 차만 자기가 운전하는 척하고 다니다가 진짜 자기가 운전석에 올라앉으니까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옆에 내시들이 앉아가지고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나갔나? 네. 박근혜 대통령은 스타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그 영화 촬영하는 거 보면은 뭐 TV도 마찬가지인데 주인공이 차 운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뭐 얘기도 하고 뭐 도로도 보고 이럴 때 보면 근데 실제로 촬영하는 데 가보면은 주인공은 차를 안 몰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탄 차가 어떤 차 위에 실려 있는 거야 지금. 밑에 있는 차가 움직이는 거고 그 차는 이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니까 배경 때문에 이제 마치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운전도 그런 운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차가 따로 있는 거야. 움직이는 차는 따로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차는 누가 몰아요? 그 국민들이 뭐 분분한 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차를 싣고 가고 있는 차, 그 차를 누가 운전하냐를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예. 뭐 정아무개가 한다 그렇게 누가 했는데 정아무개를 한다는 것은 조작이다, 찌라시다. 뭐 아니다, 내가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미스테리야. 그 차를 누가 운전하는지. 예, 그 세월호 사건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를 봐야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후로 뭐가 바뀌었나? 바뀔 수가 없어. 뭘 기대해? 예. 두 번째는 정말 황당한 건데 이거 무슨 분위기가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아니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건하고 상당히 오버랩이 많이 되는데 네. 이번에 그 지금 얘기한 뭐 정윤회 등 그 비선 실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세계일보에서 11월 28일 보도를 하고 이제 이틀 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사흘 후죠. 사흘 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흘 만에 이렇게 주말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주 초에 바로 언급을 했어요. 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내용은 다 루머다. 그리고 이걸 누가 유출했는지 유출된 것이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사건 때도 똑같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유병헌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그 악덕 사업주의 어떤 탐욕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해경을 갖다 해체하겠다라는 얘기. 딱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자신들은 완전히 빠지고 책임져야 될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프레임을 갖다가 초기부터 바로 엮어가지고 제시를 하는. 이게 거의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습관이. 그래서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보면은 내가 시킨 적 없다. 덕본 거 없다. 딱 그 두 마디로다가 자신은 완전히 빠지는. 근데 그 진짜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서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어디에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그 7시간 동안은 청와대에 없었던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청와대에 많이 출입해 봤는데요. 우리 전호선 대표는 거기서 근무도 하셨고요. 대통령이 관저든 집무실이든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 대면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대통령이 계신데 어떻게 대면 보고를 안 해요? 쫓아가서 대통령님 사고 났습니다. 이러면 대면 보고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 대면 보고를 안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무슨
유선 보고를 하고 서면 보고를 하고 전화로 지시를 받고 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노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 그리고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아니 애들이 그 차가 얹혀 있는 거야. 운전을 안 해. 애들이 구명보트 대면 보고를 하려면 대면 보고는 꼭 경내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내에 있더라도 대면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없대잖아요. 대면 보고를 하려면 일단 옷은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얼굴이 정상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한 걸로 저는 배워왔습니다만은. 그 비상사태에는 그런 것도 안 통해요. 비상사태에는 그런 거 안 따진다고. 예를 들어 그 직권을 좀 해본 분들 말을 좀 저는 좀 야당만 하셔가지고 잘 야당만 몰라서 하셔가지고. 그래. 근데 그 대통령이 아니 뭐가 더 비상이냐 이거지. 대통령이 뭐가 더 나와 비상이냐 이거. 나 말지 마. 세월호 빠진 게 비상이냐 아니면 더 큰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것인지. 예. 대통령이 첫 궁금해요. 마디가 내가 예능에서도 당하고 여기서도 또 당하네. 직권을 안 해봐가지고. 아니, 노 대표가 앞을 보고 계셔서 그래. 난 이쪽에 보고 있잖아. 예. 예. 그 대통령이 그 첫 마디가 그거였잖아요. 애들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조하기가 힘드냐. 구명조끼 물에 떠 있는데 못 찾냐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운전 안 하니까 길을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에 그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떤 변화가?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해봐요. 뭐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좀 기다리는 중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내려갔다는 것 빼고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이 내려갔대.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세월호 그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나타났냐면은 왜 그 폭식 투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같은 경우 유가족이 막 울고 불고 하면 그냥 건드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유가족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폭식 투쟁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들 같은 거 카톡 통해 가지고 막 유포시키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게 이제 피해자를 오히려 이제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래도 되는가? 그건 그 아버지 때도 그랬어. 새로운 건 아니고. 그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던 모습이 그냥 다시 온 거지. 네, 이번에 또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했습니다. 아버지가 국회까지만 해산해 봤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렇지. 이어서 이제 정당도 한번 해산해 보고.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떴어요. 예. 정당까지 해산해버려. 아버지도 정당 해산했습니다. 그 5.16 쿠데타 일어나자마자 네. 그 당시 모든 정당들 다 해산하고. 아, 그랬나요? 그렇게 아, 했었죠. 그거는 모든 당을 쿠데타니까. 해산시켰어요. 더 많이 해산했지. 그럼 이번에 그냥 다 같이 해산. 다 같이 해산하면 나도 불만이 없어. 우리 당 해산을 결의합시다 우리 여기서. 그 당 대표가 그 박수 치면 어떡하십니까? 자폭 테러범이야. 니 죽고 내 죽자 그거지. 그 세월호가 가져온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걸 갖다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각자 받아들이는 양상이 좀 달랐을 텐데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세월호 사실 전후로 사회가 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불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확인한 건 참 저 사람들이 참 그 위기 관리 솜씨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참 탁월하다.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를 졸지에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는가?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그 술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뭘 배웠나? 그래도 굉장히 이제 숫자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제 욕구, 소망 이런 것들이 훨씬 강력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고 지금 정부나 이런 쪽에서 뭐 저쪽 우리하고 좀 다른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른 그런 사람들 쪽에서는 우리 쪽이 이쪽이 더 강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에 비례해서 저쪽도 더 극악스러워지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균열이 더 심화되고 강화되는 양상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예. 저쪽은 보면은 그 변화의 필요성 또는 변화에 대한 어떤 책임감, 사명감보다는 그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난리를 쳐서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사위원회 같은 거 구성하는 데 있어도 조사를 잘할 사람을 어떤 또 그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하기보다는 누가 가서 잘 방어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인선을 해서 배치하는 걸로 봐서 여전히 정치적 위기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거. 일베 게이가 지금 조사위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일베를 퍼나르는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이 변화란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잖아요. 익숙한 우리 스스로도 어찌 보면 익숙했던 그런 여러 어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나 무신경이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도 이렇게 예. 방치하고 묵인해 왔던 그런 관행으로부터 이렇게 처절하게 결별을 해야 되고 결별할 때 우리 역시도 좀 불편함과 고통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이런 사건이 났다고 해서 즉각 자동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일단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변화조차도 공짜가 아니어서 그걸 변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 또 그 변화를 위해서는 좋은 정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그냥 학자들이 좋은 얘기한다 해서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를 집행하고 담보하는 것은 권력인데 그런 권력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서 튼튼하게 사실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권력만 잘 뽑으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정한 문제의식을 계속 불지피고 이제 살려나가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드는 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노 대표님 말씀은 좀 너무 고상한 말씀 같아요. 제가 그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추천한 걸 보니까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원 중에 고영주라고 추천된 사람 혹시 신문에 보셨어요? 여자 아니에요. 고영주 남자예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인데요. 제가 이제 그 명단을 신문에서 보면서 진짜 잠시 추억에 젖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타이틀이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가 그래요. 네. 근데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아주 악명 높은 공안검사였거든요. 그때 이제 공안검사의 거의 두목급이 김원치 검사라고 있었고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라. 그리고 그런 한 무리의 공안검사들 중에서 가장 단무지스러운 공안검사가 고영주 씨였어요. 저희가 법정에서 그때 민가협 어머니들이 고영주 씨를 부를 때 꼬장주라고 불렀다고. 꼬장주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내복을 꼬장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비하해서 하는 말인데 진짜요. 김원치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를 뭐 기소해서 사상이 불온하고 뭐 북한을 추종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쓴 유인물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마르크스나 레닌의 책에 밑줄도 좀 그어보고 그 인용도 좀 똑바로 하면서 그걸 했어요. 근데 고영주 씨 같은 사람은 정말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서울공대 출신의 사법고시 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사법시험 진짜 문제 많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식하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래 진상조사위원으로 넣어놓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김원치 얘기하니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공안검사인데 이제 그때 좀 더 급이 높았던 급도 사람이고, 높고 제일 뭐 있어 보여. 예. 제가 한 2달 전에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이렇게 몇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늦은 시각에 지방에서 온 사람이 있어서 대포집에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2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둘 다 바로 그 시절에 김원치한테 당한 사람이에요. 제 담당 검사. 예. 근데 둘 다 심하게 고문당했어요. 한쪽은 이제 부부까지 같이 끌려가서 고문당했고 한쪽은 이제 그냥 이쪽도 부부가 갔는데 뭐 온갖 고문 다 당했어요. 아 누군지 알겠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술 먹다가 야 한 명이 그래서 김원치 검사 몇 해 전에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죽었습니다. 너 김원치 죽은 거 알아?
그렇게 서로 얘기 나누더니 둘이 뭐 술도 약간 돼서 그랬겠지만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인 사람들이 30년 전에 그 당했던 그 고문이 얼마나 처절했으면은 그 김원치를 30년 동안 못 잊고 있다가 2014년 가을에 김원치 죽었다는 얘기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둘이서 껴안고 우는 거야. 한참을. 그 김원치 검사가 김근태 그 민청년 의장 이른바 깃발 민추위 사건의 담당 검사 아니에요. 그 고문으로 생긴 그 상처 딱지조차 변호인한테 못 주게 하고 이래서 면회실에서 복도에서 누구 통해가지고 휴지에 싸가지고 전해줘서 그게 그 딱지가 밖으로 나와서 이 고문 증거가 되고 이랬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 이근하는 이제 그 하수 이근하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예. 집행자라면 이걸 지시하는 사람이. 근데 김원치보다 더 악랄했던 사람이 고영주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조사위원이에요. 이게 무슨 변화를 바라겠어요? 저는 진짜 확 내가 사제폭탄 만들 줄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에 그들에게 기대할 바도 없는 것이고, 예.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걱정스러운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요번에 이제 헌재 판결도 그렇고, 그다음 일베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북 청년단 뭐 이런 거 다시 뭐 재건한다고. 서북으로 그러고. 가야죠. 예. 그 정도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테러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권만 바뀌면 싹 들어가 그거는. 정권만 바꾸면 싹 들어가요. 걱정하지 마요. 예. 그래도 뭐 해방 이후에 최초죠 아마 그 민간에서 우익 이념을 내걸고 테러를 한 건 처음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뭐 감옥 갈 각오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옥 갈 각오가 하고 있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자기 그 손목 그 뭡니까 수갑찬 손목도 찍어가지고 인증하고. 그 정권 바뀌면 어이 이러면 그냥 다 들어가.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가 이제 우경화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도 굉장히 이렇게 잔혹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또 그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니 그 세월호 가족들 그 단식하는 거기서 폭식할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걸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단식하다 보면 격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걸 또 보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많이 퍼져서 그런지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그만하지 이제 좀 심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든지 그걸 보면서 야 사회가 우리 그 사회 전반의 정서 자체가 이제 우경화된 게 아닌가. 그래도 안 그렇던데. 대통령 지지율이 팍 떨어졌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사회가 워낙 출발부터 또 수십 년간의 이제 여러 각종의 독재, 각종 다양한 독재가 이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난 10여 년 민주화 시절에 민주정권들이 있는 속에서 좀 왼쪽으로 조금씩 간 거지. 가봤자 다른 나라만큼 가운데 오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극우파들이 볼 때는 뭐 자기 말고는 전부 다 자기 왼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진보 때도 자기가 좌파고 모든 게 다 자기 왼쪽에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좀 이 사회가 작용화되어 있는 걸로 그 사람들 눈에는 비치기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뛰쳐나왔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보고도 좌파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뛰쳐나왔다는 얘기는 우파들이 그만큼 괴롭다는 거.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싶었어. 우파들이 데모하는 거. 우파들이 인권 얘기하고 막 고문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우파들이 때리지 말아요 이런 얘기하는 걸 좀 듣고 싶었거든. 구속자 석방하라 이런 거요. 그럼. 그저 냄비폭탄 던진 고등학생 그 잡혀 있는 그 데 가가지고 구속 학생 석방하라 이거 하고 있던데 날도 추운데. 그렇구나. 우린 데모하지 맙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좀 이상한 지지율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다른 정권이었으면 지금 저 밑에서 수치가 안 잡혀야 되거든요. 지난 1년간 뭘 했느냐. 지난 1년간은 국정원 갖고 놀았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올해는 또 세월호. 그 다음에 막판에 또 이제 십상시. 이런 사건들이 터졌는데도 굳건하게 또 나름대로 지지율이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권에서 어떤 대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에도 세월호 전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십상시에서도 그렇고 야권의 뭐랄까 한방이라고 할까?
역할이 안 보여요. 아이, 우리도 잘 못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아니 우리가 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16년에 선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1년, 2년? 이제 2년 정도 남은 1년 반. 1년 반 정도 1년 남았는데 4개월 남았네.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뭐 국민이 희망을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막연하지만. 이론이 문제는 막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니 그때 1987년 6월 10일 날도 네. 사실 거기 나갈 때 그렇게 그날 세게 할 줄 예측을 했나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냥 한 30분 시내에서 뛰고 말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나갔다가 60항쟁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좌파 진보 운동권들은 뭐 헌법제정민중회의냐 뭐 민족해방민주주의냐 뭐냐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유인물을 수십 종 갖다 놓고 뿌리고 구호도 지 맘대로 외치고 그랬었어.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딱 6월 11일 날 딱 서울에서 시청 앞에서 그냥 차도가 쫙 순식간에 메워지면서 호헌철폐 독재차도 구호통일 딱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딴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운동권끼리는 절대 통합을 못 해요. 국민들 속에서 뚜렷한 흐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식인들은 통합 못 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앞으로 남은 이제 3년, 대선까지 3년 남았고 총선까지 1년 4개월 남았는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 세력도 거부할 수 없는 대중의 요구, 아주 구체적인 요구로 이것이 모아지는 시기간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 돼야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좀 한 발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힘을 합치지 지금처럼 다 지가 옳다고 났으면 저는 그건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대중이 나서서 정리해 주기 전까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리를 못하니까 희망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꼭 무슨 방법을 말하라고 그러면 내 생각이 절반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반 정도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손잡는 예,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저는 희망을 그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우리 너무 똑똑해 자기가 각자. 노회찬 전 대표께서도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아주 좋은 얘기. 무임승차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요새는 보면은 이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인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자기 생각을 반만 만든 걸로 하고 반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릴 또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땐 요즘에 아예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 네. 아니 나는 이게 옳다라고 막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야권에 보면 그런 것도 다 없잖아요. 없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그때 뭐 취직을 부탁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하네. 제가 좀 여기서 조금 난감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예, 뭐 아까 이제 그 오면서 이렇게 원고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굉장히 이렇게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자, 그 통진당 의원들 의석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는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다시 출마를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따 당에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 이런 데서 그 물어보는 걸 대중추수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성 있게 모여서 예. 결정을 하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예, 잘 안 그래서 넘어오시네요. 늦었구만. 그거 고민하느라고. 예. 예, 이제 이 정도로 했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스트 2 무슨 내용이었죠? 이게 있다. 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착 하고 나와야지. 선발이 안 맞아. 이러니까 맨날 지지 선거에.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측근들이 암투를 벌여서 국정이 혼란해졌다. 인정합시다. 그다음에 이 혼란의 배후에 비선 조직이 있다. 이것도 인정합시다. 그 이 비선 조직의 핵심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실세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준다. 여기까지 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볼 때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이 비선을 다 쳐내면 그 비서관들을 갈아치우면 김기춘 실장을 사퇴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냐? 이게 이제 최종적인 의문이에요. 이 13시의 난에 관련된. 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겠죠? 예, 이른바 그날 이제 십상시라는 말이 욕 같아. 뭐 십상시. 자꾸 새로운 욕이 될 것 욕 같다는 맞다니까. 그 십상시 욕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참 재밌게 됐어요. 참 마술처럼 뭐랄까 옛날에 누구죠? 커퍼필드인가 있잖아요. 데이비드 커퍼필드인가 그거 같아요. 분명히 권력 투쟁이 일어났잖아요. 돌이 딱 부딪혀가지고 불똥이 텄거든요. 불똥이 텄단 말이죠. 돌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원래 그 십상시가 있었잖아요. 실체가 없대요. 저쪽 반대편으로 갔더니 그 7인회라고 있었잖아요. 여기도 실체가 없대요. 실체는 없는데 부딪혀가지고 불은 났거든요. 소리하고 딱 소리하고 불똥이 튀었는데 마법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가 오늘 오다가 신문을 봤는데 박인용 장관이라고 이러면 혹시 아세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생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생긴 부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국민안전처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장관이 박인용 씨인데 이 사람이 오늘 기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이 장관에게 물었어요. 혹시 장관님 핸드폰에 박근혜 대통령 번호 찍혀 있습니까? 물은 거야. 정상적인 좀 나라라면은 그래도 뭐 저한테는 안 찍혀 있지만 장관 핸드폰에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국가안전처니까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누가 또 나중에 7시 동안 뭐 했냐 이런 것도 이렇게 물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핫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답변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말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있단 말이냐 없단 말이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니 모르시네요. 모르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되면 모른다는 얘기죠. 모르는 거지 하니까 그것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실은 이 사람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저는 10,000원 걸 수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핸드폰에도 박근혜 대통령 이 번호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정의와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라인 개설한다 하니까 번호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2번 했는데 안 받더라는 거야.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꺼져 있더라는 거야. 번호 준 뒤에 끈 거죠. 그는 이제 다시는 안 열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알만한 예를 들면 우리 상식으로 대통령과 통화가 가능해야 될 거로 보이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들은 아주 고급 첩보에 따르면은 4명만 통화하는 전화가 있대요. 4명만. 4명만.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이 4명만 통화하는 게 있는데 이것 역시도 수신전용이라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받지 거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냐? 있대요. 발신 제한 이래 가지고 온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면 웬만한 건 안 받고 발신 제한 이래 뜨면은 혹시나 싶어서 받는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국무위원이나 주요하게 이제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전화 걸 수 있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필요하면 전화를 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전화 걸지 마. 필요할 땐 내가 거마. 이게 이제 박근혜 표 국정 운영 방식인 거고 이번 청와대 비서실세 사건도 딴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중에 이번에 이름이 등장한 몇 명들 있죠. 문고리 매딘방이니 또는 뭐 정모신이 또는 부인인 박모신이 이런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제가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00원 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발신 전용, 발신 제한 번호로 통화를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보다 직위는 낮지만 수시로 이렇게 통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설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진중하게 한 사람들, 문서에 안 남기고 한 사람들은 거의 다 계속 공천을 못 받거나 계속 주변만 맴돌게 되거나
그리고 계속 전화를 기다리는데 발신 제한 전화는 안 뜨는. 이 발신 표시 제한 발신 제한에 번호가요 예. 되게 중요해요. 발신 표시 제한 번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전화가 있고요. 그거는 다 떠요, 번호가.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건 1년 번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발신 번호 표시 제한 번호를 전화를 써요, 또. 그게 제일 많이 쓰던 데가 이제 인사수석 비서관실이 그 번호, 그 전화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인사 처리되면 그 전화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못 받아도 돼, 사실. 왜냐? 전화 안 받으면 다른 번호를 통해서 유선 번호로 하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 인사수석실의 데이터에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집 전화까지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안 받으면 집 전화로 해서 전화해라고 그러면 다 통화돼요. 문제는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사실을 대통령이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전화를 받거나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의 선택, 대통령의 결정, 이것은 국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뭘 참고했는지를 반드시 참모들 중에서 몇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핫라인을 개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도 안 통하고 통화했다는 사실도 남들이 모르게 둘이 얘기하려면 그 정도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만나서. 배석자 없이. 그게 국가의전이에요.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비공개 일정으로 상의할 일이 있으면 그러면 만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가에서 만나든 청와대에서 만나든 국회의전 공간에서 만나든. 그리고 알려져도 괜찮은 어차피 알려질 행정행위에 관한 통화,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은 꼭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국회의장에 부탁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그냥 비서실 통해서 연결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서열이 낮은 사람이 먼저 전화를 받고 의전서열이 높은 사람이 나중에 전화를 들죠. 그렇게 다 이제 의전들이 되어 있는 건데 문제는 핫라인 개설해서 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진짜로 부속실장을 통하지 않고 원래는 대통령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1부속실장, 지금은 제1부속비서관, 그 사람이 직원거리에 항상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번호를 갖고 있거나 비서실장 번호를 갖고 있거나 또는 필요한 수석 전화를 번호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화해서 비서실장한테 대통령 면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뭔 일로 그러냐?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주선해 주는 거예요. 아니고 진짜 비서실장한테도 말하기 싫다. 그러면 제1부속 비서관,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제1부속실장이었는데요. 전화해서 대통령하고 뭐 문제 때문에 좀 뵈야 되니까 일정 잡아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걸 보면 진짜 개판이야. 이거는. 그 청와대 실세가 개라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영화에 보면 개하고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던데 드라마에 나오는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 그래서요. 저는 고양이라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의전 또는 대통령의 동선과 일정과 통화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이제 국가 운영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결정이 이렇게 공식 라인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비서실 통해 가지고 뭐 문고리 해서 이상하게 사적 라인, 쉽게 말하면 공적인 신뢰나 공적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적 친분 내지는 사적 신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부 조직이 있으면은 이게 책임과 권한이라 그러잖아요. 딱 넘기고 여기는 넘기고 이러는데 요번에 보시면 무슨 승마협회 무슨 국장하고 과장 이름까지 나오면서 정말 섬세한 그런 식의 그 간섭까지도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 아니 근데 진짜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너무너무 화딱지 나요. 그거 보면서. 왜 화딱지 나냐 하면 대통령한테 할 민원이 있고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중앙부처의 국장 과장 인사조치 하는 거를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었다는 거는 그건 정말 국가를 시궁창에 처박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그런 민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어서 이걸 조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인사를 담당하는 비서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이나 누구가 대통령 얘기할 거 없이 야 내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어느 부에 아무개 국장하고 과장이 이게 문제가 많아. 그럼 네가 가서 장관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저 가라.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이 장관을 불러다 놓고 장관 중에는 자기 과장 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진용 장관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과장들을 다 알았을 거라고. 30년 있었으니까 예. 그 체육과장은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그건 정말 처참하고 창피한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거기다가 민원을 그걸 넣은 놈도 하여튼 미친 놈이고 그걸 들어준 사람은 말 안 하겠습니다. 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놈이라 하면 예, 자주 밥 같이 먹고 뭐 이렇게 부르치 골라주고 이런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무슨 대단한 정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요새 딸 잘 있어 하니까 아 그 애가 요새 시합에 나갔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놈이라고 쓴 거는 네, 요번에 그 재밌는 게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 주석만 달고 아,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 훈민정음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니들고자 할 바 있어도 니고저 홀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놈이 아니라 나오잖아요. 그때 놈이라는 것은 사람인을 말하는 거예요. 라고 주석을 달고 지나가겠습니다. 김원지 검사 앞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가 몇 대 더 맞은 사람도 있어요. 이번 사건의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문건 있잖아요. 문건이 한화그룹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아시죠? 한화. 한화. 예. 아니 왜 갑자기 한화로 들어갔을까? 거기도 말 타는 사람이 있죠. 말 탄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국가 운영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그야말로 그 문건에도 나오듯이 개판이다. 라는 것인데요. 흔히 왜 유체이탈 어법이라고 하잖아요. 유체이탈 화법. 그것이 보여주는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통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방식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체이탈 화법을 잘 쓰던 사람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유체이탈 화법을 즐겼었죠.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왜 유체이탈 화법을 쓰냐 하면 그 화법을 쓰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기 어려워요. 네. 이제 거짓말을 하는 나와 착한 나를 구분을 해야만 거짓말을 양심에 덜 끓이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는 잠시 내가 유체이탈을 하고 내가 아닌 내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을 붙이는 거는 좀 결례가 된다.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거짓말하는 건 달라요. 이명박 대통령은 좀 주어가 없으신 분이고 좀 다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항상 문제가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게 이제 유체이탈 어법이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책임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사람이라면.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분은 진짜 자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정직한 분이다. 이건 좀 심리적인 해석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분이 이렇게 입헌 군주국의 군주의 위치에 있지 않나. 아니 입헌 공주제라더라. 입헌 공주국의 입헌 군주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입헌 공주제라고 YS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는 그 통치는 좀 다른 분들이 하고요. 우리가 예. 예전까지 문건에 나왔던 그 많은 분들이 하고 공주님이 계신 이렇게 거지. 한번 달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의당에서 이렇게 이제까지 그 입었던 그 패션들 있잖아요. 그걸 쫙 모자이크처럼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그 실제로는 뭐 그냥 그런 일들은 그냥 그분들이 하시고 이분은 이렇게 계속 돌아만 다니셨잖아요. 나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중에서 해외 순방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항상 보면 항상 어디에 나가 계세요. 나가 계신 게 좋아. 아니 본인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본인이 그 외교, 국방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만큼 아는 정치인이 없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뭐 대선 후보 시절이나 이럴 때 그 정책 자문하러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얘기할 때는 경청하는데 이 분야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만큼 아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 특징이 보면은 저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희화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비판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걸 너무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딱 하나 국민 눈치만큼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국민 눈치만큼은.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안 따르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 중에서 자기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도 얘기 안 듣는 거예요. 뭐 당 대표가 얘기하든 비서실장이 얘기하든 뭐 국회의장이 얘기하든 다 누구 말도 안 믿고 자기만 믿지만, 그래서 자기의 분신인 자기의 수와 자기의 족을 믿지만,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이런 포괄적인 자기 외에 믿는 게 있는 건 딱 그거예요. 자기 지지하는 국민들. 왜 옷을 그렇게 갈아입느냐? 그 국민들이 옷 그렇게 갈아입는 걸 좋아하니까. 안 그래도 실제로 그래. 그거 멋있어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가서 외교적 실적 하나 없이도 그냥 불어 약간 몇 마디 하고 중국말 몇 마디만 하면 와 깜빡깜빡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고 찌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연방 총리는 1년에 5벌 입는 데잖아요, 옷을. 그러니까 각종 국제회의라든가 집무실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 1년에 5벌이에요, 5벌. 근데 독일은 국민소득이 우리 2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넘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몇백 벌인지 지금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의전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아까도 들었지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의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좀 문제를 느끼는 게 한복 입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무슨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면서 막 이상한 거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여기 뭐 끊고 이렇게 우샤우샤 전통 의상으로 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는 뭐 그 중국에서 시진핑 오면서 왜 이렇게 옛날 옛날 뭐 이렇게 청나라 칼라 왕서방 입던 옷 그런 거 입고 오면 좋아하겠어요? 아니 근데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그런 옷 입고 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 국민들은 안 좋아할지 몰라도 가봉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이 국 대통령의 의전이라는 거는 이 외교 활동을 하러 나가서 의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 활동의 대상이 되는 그 국가의 국민들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저 사람 옷 잘 입네, 멋지네, 이렇게 돼야 국가 호감도가 이제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랍의 뭐 어떤 왕세자가 오면서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허연 거 이렇게 해서 서울에 탁 나타나면 우리 와 멋있네, 호감 가네, 그래요? 저거 허리끈도 없는 옷이잖아. 운동 안 해도 배 나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복 입고 다니는 거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권자들은 그 한복을 이해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사실은 외교의 대상은 그 나라 국민들인데 그 나라 국민들은 표가 없잖아요. 아 예. 표가 없죠. 아니 저는 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는 뭐 이렇게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갖다가 그 우습게만 볼 일이 아닌 것이, 이분이 여전히 아직도 2016년 선거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로 만들, 2016년 선거를 승리로, 새누리당의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다. 그래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가 볼 때 임기 중에 벌어진 국회의원 총선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공천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심지어는 본인이 출마하기 힘든 2017년 선거까지도 내가 정권 재창출하마, 내가 정권 재창출하마, 이런 그 기백으로 여전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된다. 역시 노 대표님이 저보다 한 수 위야. 이 박지만 씨가 검찰에 와가지고 뭐 정윤회 씨가 미행했다는 거, 뭐 오토바이 잡은 적도 없다, 뭐 그냥 이야기 듣고 뭐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씨가 누구를 시켜서 미행한 적도 없고, 미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박지만 씨와 부인 서향희 씨를 누가 오토바이 타고 미행한 적도 없고, 그거를 박지만 씨가 붙잡은 적도 없고, 진술을 받은 적도 없대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박관천이란 그 행정관, 그 사람이 꾸며낸 얘기야 전부 다. 그러면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박지만 씨가 저렇게 진술을 했을까? 예.
그리고 왜 정윤회 씨는 또 검찰에서 그렇게 특급 대우를 해서 이제 문재인 의원이나 이런 대선 후보 지낸 분들도 검찰에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갈 때 다 삑 소리 나는 그 금속 탐지기 통과해서 갔는데 왜 정윤회 씨만큼은 금속 탐지기가 없는 문으로 인도에 들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게 다 실체가 없고 오로지 스스로 목숨 끊은 어떤 경찰관 한 사람하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될 예정인 뭐 박관천 경정하고 두 사람이 다 소설 쓴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박지만 씨가 맺힌 게 많을 텐데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싸움이 더 커지면 진짜 표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윤회 씨 쪽과 문고리 3인방 이쪽하고 박지만 씨 쪽이 휴전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을 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걸 가라앉히자. 그렇게 표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네. 누나가 뭐 그렇게 하라 그러는 표만 세는 거죠. 검표원이죠. 검표. 어쨌든 뭐 십상시 사건은 결국은 박관천 씨의 그 망상장애 사건으로 돼버렸어요. 그렇죠. 황당한 일이지만.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에 또 30 몇 프로? 1%. 31%. 31%. 그다음 갤럽이 37%. 갤럽은 37. 거기가 좀 보수적이죠. 리서치뷰는 31. 네, 이게 30%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집권 2년 차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3년 차 말쯤에 아니에요. 전임자들은 2년 차에 그보다 더 내려갔어. 아니 그게 아니라 노 대통령도 2년 차에 10%대로 갔고 이명박 대통령도 2년 차에 10%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1년 차에 그렇게 갔어요.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요번과 같은 사건들 예를 들면 이른바 그 측근들의 권력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터져 나왔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정권의 실세가 드러난 거고 요번에 그 빠진 건 뭐냐면 예컨대 세월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그거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큐즈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큐즈가 뭐라 그러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번 거는 확실히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인사 문제랑 그보다 이건 인사 문제보다 더한 거죠. 모든 그 인사 참사의 바탕에 깔려 있던 그 원인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남은 3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일도 대한항공이라는 노와 통진당 이 재판이라는 노 두 개의 노로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거죠. 노를 저어가자. 코만 박아놓게. 그런데 이렇게 그냥 굴러갈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그만둘 리도 없고 우리가 대통령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헌법과 법률이 다 있는데. 그리고 뭐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는 속에서 사고 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냐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바뀔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터져 나가면 이제 또 제가 이제 예측을 한 가지 하자면 예. 제가 연초인가요 언젠가 TV 토론에 저 잘 안 나가는데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지지율 데드크로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누리당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까지는 항상 여당 지지율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전되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그러는데요. 데드크로스. 정권가에서 이렇게 이 장기 추세하고 단기 추세가 크로스 될 때 이제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빨리 돈 빼야 돼요. 손절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그 새누리당 쪽에서 나오신 분이 그런 일 절대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코나 안 생겨. 벌써 일어났는데. 아니 오늘 31% 나왔는데 새누리당 지지율은 35%가 항상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정 관계, 당청 관계, 그러니까 청와대와 집권당의 관계, 정부와 집권당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하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아질 때예요. 나서서 6개월은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그게 올라오고 이렇게 네, 다시 올라오면 또 회복이 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못 올라오고 이제 내려가서 그 차이가 벌어지면서 선거가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 쪽에서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 레임덕은 그때 와요. 근데 지금 좀 너무 빨리 왔어요. 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한 석 달 안에 지지율 회복을 못하고 이 추세가 계속돼서 내년 한 중반기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총선이 1년 내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라앉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도 나오고 뭐 배 버리고 도망치는 선장도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꼭 망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그리 될 수 있다라는 일반적 전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되면 기분 좋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네. 참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일단 이제 2016년 4월에 국회를 좀 바꿔서 일단 더 형편없는 짓을 못하게 이제 그 1년 반은 좀 막을 수가 있죠. 예. 이제 그때까지 한 1년 4개월 동안 야권이 좀 국민들의 소망을 잘 읽어서 뭐 주장할 건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절충할 건 하고 해서 뭐 좀 진영을 갖춰 나가면 또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전두환 밑에도 살았는데 뭐. 예, 이쯤에 두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을 때 느끼는 막막함, 그리고 그 상실감, 그 감정들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분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누군지 떠오르실 겁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예, 이게 베스트 3입니다.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yeah, 너의 조그만 무덤가에 올해도 꽃은 피는지. 예, 하늘로 돌아간 마왕. 네. 저 얼마 전에 그 이제 책이 나오거든요. 12월 24일 데뷔 20주년이 되나요? 20주년이 되나? 그 책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다가 조사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 고라는 말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신해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제가 이제 어떻게 썼냐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을 가끔 떠올리잖아요.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신해철이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문득문득 떠올려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게 이제 실감이 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아직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유시민 씨가 분석을 했는데 그게 특종이 될 뻔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전에 요새 그 인터뷰 전문으로 하는 지승호 씨가 이전에 신해철 씨 인터뷰를 쾌변 해놓은 거를 독설이라고. 이제 늦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차례차례 올리고 있죠, 그죠?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아마 계속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게 되게 이제 신해철 씨를 잘 알게 해주는 그런 건데 보통 알기를 이 사람 뮤지션이고 그리고 개성이 강하고 이제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 유세를 아주 멋지게 했던 그 기억을 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이제 그 신해철 씨가 참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되게 그래서 그날 사고가 나고 나서 보도를 챙겨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신해철 씨가 이제 본인 표현으로는 강북날라리예요. 이 사람이 아마 성북동인가 거기가 어린 시절 자랐을 때인데 거기가 도둑촌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가난한 달동네도 있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가 옛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서울의 상하가 뒤섞여 있는 학교, 뒤섞여 있는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의식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단조로운 생활 환경에서 자란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무리 뮤지션으로 성공해가지고 잘 나가도 자기 강북 출신이라는 거 그거 안 잊어버린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의리가 없다, 자부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집단으로 올라가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 계급, 뭐 지역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한다. 이제 그 점을 굉장히 탁월한 견해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내면에 삶과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런 자기 나름의 독특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음악에서도 좀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잘 모르는 뮤지션이 돌아가셨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들여다봤던 거고요. 이제 그때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그 신해철 씨가 작고하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가수 부검이 진행될 때 녹음한 두 번째 그 방송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제가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전날 조문 가서 유가족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장 전공이 있었을 거고, 행경음악 전공이 있었을 거고, 신막 전공이 있었을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산병원에서 한 처치들은 할 필요가 없는 처치였다, 전부 다. 그리고 그렇게 세 군데 다 전공이 있다는 거는 복강경 수술이 아니고는 그렇게 세 군데 다 전공이 날 수가 없다. 이제 이건 거의 100% 의료사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아산병원의 발표, 기획사의 일지,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사고 경위를 추측해내기 위해서 구글링을 한 4시간 정도 했고요. 막 논문도 찾아보고 그 심낭염이 일어나는 원인, 사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게 내 추측에 이런데 이게 맞냐? 그랬더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예, 근데 거죠. 방송 나가자마자인가요? 예. 바로 이제 국과수에서 발표가 나버렸는데 그게 내용이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하고 거의 뭐 일치하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시차가 좀 있었으면은 우리가 그 국과수 발표한 다음에 나갔나 방송이? 그죠. 방송은 우리가 녹음 녹음하고 끝난 다음에 녹음 끝난 직후에 발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가 나왔고 그날 밤에 우리가 업로드를 했죠.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가.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가전의 빈소에 갔을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산병원에서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부검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병원이 이제 두 개가 서로 부딪히잖아요. 병원들의 속성이라는 게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 거기 때문에 아산 이쪽 병원에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부검할 필요 없다. 이래서 이제 운구가 화장장까지 갔는데 그 가수들이 술을 먹다가 이거 그래도 지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아침에 너무 일찍 도착했대요. 그래서 해장국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소주를 한 잔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소송할 거냐고. 그래서 그럴 거다 그랬더니 부검 안 하면 100% 진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유가족을 만나서 그 얘기를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수들이. 그랬더니 유가족들이 잠깐만 회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한 2, 3분 있다 바로 나와가지고 부검하겠다고. 근데 그게 그 화로로 들어가기 5분 전인가 10분 전이었대요. 그래서 바로 돌려가지고 했는데 저 훌륭한 결정이었죠, 그게. 그리고 또는 그쪽 병원 있잖아요. 그쪽 병원에서 계속 중계, 상황 중계.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제 빨리 화로로 들어가기를 바랬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겁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주워들은 얘기인데 그 의료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의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명의라기보다도 그런 사람들 있지만 상당수가 자기 돈 주고 나오는 병원 홍보를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언론 윤리하고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되게 이제 보통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환자들은 신뢰를 갖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텔레비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겠죠. 예. 아니, 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믿지는 마시고. 무조건 믿지 말라. 저는 이제 신해철 씨가 7년 전인가 8년 전쯤에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신해철입니다. 해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 가수 신해철입니다. 처음 만났죠. 그래가지고 밥 좀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었는데 아마도 이제 나랑 같은 과로 생각했던 욕 먹는 과 뭐 이런 식으로 동료의식이 있어가지고 난
둘이서 술 먹었는데 이제 바로 자리 영생의 옮겨가지고 이경재 여러분들. 자기 뭐 욕 먹어서 영생할 거라 그러더니 영생 못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서 만나면은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면 한 대 때려주려고 약속 안 지켰다고. 근데 그랬던 것 같고 그 후로도 몇 번 이제 사회적으로 약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확신이 100% 없을 때 물어봐요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보통 이제 저는 당신 생각이 맞다. 그러면 그러냐고. 나보다 훨씬 친했구나. 네. 아니 근데 만나진 않고 딱 2번 개인적으로 딱 2번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가 저랑 한 거예요. 그 팟캐스트 창비 팟캐스트 진중권의 문화다방 거기서 한 4시간 동안 둘이 이제 골방이죠 녹음실에 갇혀가지고 핵 썼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방송에 속사장 살롱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그때 헤어질 때 이제 뭐 다음 주에 봐요라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뭐랄까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는 한편으로 세월호 멘붕이 한 번 딱 때리고 지나가고 두 번째 이제 신해철 씨 이걸로 일한 또 멘붕 오고 참 우울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14년이. 그건 그렇고 좀 신해철 씨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 네. 그걸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예. 저희가 그 이 노유진 정치 카페를 하면서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간혹 이렇게 합의하거나 제안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우리 아주 가까우고 좋아하는 이제 가수의 불행한 죽음이지만은 이제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더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을 갖다가 해결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긴 하나, 그건 뭐 거의 이 병원 측이 이렇게 이기기 마련인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해철법 제정을 우리가 정의당에 이렇게 건의드렸는데 잘 되고 있겠죠? 예. 이게 지금 있는 법은 의료분쟁조정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원인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뭐 배상 또는 보상을 논의를 해야 되고 서로 간에 그게 조정으로 해서 법원까지 안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재를 해주는 이제 제도예요.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원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좀 낮죠. 원래는 제가 좀 후회를 하는데 제가 17대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법안 제출은 못했어요. 그거를. 근데 이게 의료사고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자동차 운전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듯이 책임보험 제도 같은 걸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일단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벌어진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그 보험에서 지급하게 하고 추후에 이것이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거였는지를 규명해서 이제 본인 책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하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이제 법 연구도 많이 하고 법문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협의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그 의료기관 쪽의 반발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거를 법안을 못 냈어요. 그때 법안을 내놨으면 지금 정의당에서 좀 수정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좀 그 법을 만들기가 이제 힘든 법이라서요.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좀 받아야 법문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정의당에서 지금 이정미 부대표가 준비하고 있다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법 제정은 무조건 이름만 신해철법으로 붙일 게 아니고 제대로 좀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사고 당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사고를 당해야 이런 게 없냐 그러고 그런 게 참 많죠. 예. 12월 24일 책이 나옵니다. 신해철 씨가 틈틈이 글을 썼던 모양이에요. 일기 비슷하게 자기 생각들을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유족들이 그걸 발견해서 그걸 묶어가지고 책으로 만듭니다. 그 데뷔 기념일인 12월 24일 날 책이 제목이 발간될 뭐예요? 예정이고요. 제목이 뭐더라? 제목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넥스트 공연이 있습니다. 멤버들 공연. 그래서 신해철 씨가 비록 그 욕을 먹어가지고 영생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생할 거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 볼까요? 정치 카페가 이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요. 며칠 뒤에 바로 광화문에서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그 장벽에 갇힌 삐라? 아니 청와대 동포에게 저희가 이제 찌삐라를 뿌리는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무슨 에피소드인지 기억나시죠? 아니 그런데 결국에 이걸 갖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면서 그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는 데 대해서 검찰까지 동원해가지고 무슨 뭐 명예훼손이니 뭐니 이렇게 삭제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되냐고요. 만일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좋다 이거. 우리도 삐라를 뿌리자. 풍선에 아 삐라는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삐라 괜찮다는 거 표현의 자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와대 상공에서 이게 흐트러지게 삐라를 뿌리는 거죠. 저 북서풍이나 북동풍 불 때 숙정문 너머에 성북동 쪽에 가서 뛰어오면 청와대에 떨어지겠네. 그렇죠. 이거 타임 그거 달아가지고 타이머 달아가지고 그 터뜨리게. 그러면 그 편리로 옹호될 거냐라는 거죠. 예, 오빠 내 카톡 뒤지지 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그 보혜 소주인가요? 어딘가에서 예, 거기 소주 회사에서 광고한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직원 안 잘렸나 모르겠네. 오빠 카톡하지 마. 그다음에 나한테 전보 쳐. 텔레그램으로 이제 사람들을 옮겨간 것을 풍자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 뒤치잖아요. 근데 황당한 건 이번에 그 테러 예고한 친구 있잖아요. 아예 그냥 까놓고 예고까지 했거든요. 자기가 테러 하겠다고. 그다음에 누가 폭사하면 내가 한 짓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예고까지 다 했는데 정말 경찰에서 만약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면 그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사이버 사령부는 뭐 하는 거야? 사이버 사령부 그런 거 뭐 하는 거야?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예측해가지고 탁 잡으러 가는데. 그 즐겨찾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즐겨찾기에 들어가는 데만 들어가니까. 즐겨찾기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뭐 이런 얘기는 더 안 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찾기에 뭐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찾아오면 가르쳐 드릴게요. 예, 지금 위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무슨 다음 카카오 대표인가요? 예, 그분을 이번에 뭐 또 음란물 제대로 삭제 안 했다고 지금 입건이 아니라 기소한 거 아니에요? 기소가 된 것 같아요. 조사를 했고 피의자로 조사를 했고 기소를 했죠. 야 진짜 뒤끝 있어. 보복이죠, 뭐 철저하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표를 기소할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대표가 무슨 게시판 들여다보면서 앉아가지고 이거 무슨 음란물 삭제해. 올라와 있는 거 삭제하는 거 하는 게 대표인가? 이거 삭제하지 마, 뭐 이런 것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면 돼요.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음란물 하나 올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사받는. 야 이거 내가 아침에 지어띠거 신문에 날라.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청와대 사이버 테러 사주하다. 예. 그리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IT 뭐 기업의 고객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십상시 파문 때문에 다 못 다 묻혀버렸어요 또. 네. 일단 지금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연장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예. 다음 카카오 이서구 대표가 이제 저는 뭐 그분도 우리가 할 말이 사실 있어요. 진작에 좀 잘하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이제 법을 위배해서까지 공안기관의 그 무리한 법 집행에 협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 카카오 이탈자들이 막 발생하고 이제 기업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까 이분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가지고 그간의 수사 관행에 이제 위법한 점이 많다라는 걸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사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그 법적으로 자기가 이제 책임질 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자기가 유리하니까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과 판례상으로는 합법적 감청이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통신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감청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런 거는 국가 권력에 대한 그거 이제 저항이니까 특히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이런 거거든.
듣기 싫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손을 보기로 된 거죠. 손만 본 게 아니라 얼굴도 보고 다 본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음란물 삭제 안 했다고 기소하리라고는 상상 못했을 걸. 그거 아니었으면 다른 것도 잡아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창조 공안이야, 창조 공안. 엄남을 과거에 본 걸 오래 기억하고 있다거나 이런 걸로도 막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 빅브라더의 시대가 왔는데 그 개인 정보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혹시 저요. 예. 저는 다 봐라. 이렇게 해요. 다 봐라, 다 봐. 100기감 정도 한다는데 제가 보려면 다 봐라 하고 산 지가 지금 한 7년째예요, 지금. 니들이 내 이메일을 다 열어봐도 내가 아무 문제 없도록 산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이제 92년부터 그때가 내가 그 감방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전제를 해요. 이게 뭐 누가 도청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청해라. 지금 도청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밤에 잘 때만 빼면 다 괜찮아. 잘 때 약간 걱정돼.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비밀 계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 비밀 계정이 하나 있는데. 비밀은 뭐예요? 아니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안 웃길 것 같아서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루비 이름으로 계정 하나 만들었거든요. 아니 진짜 다 까봐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보려면 다 봐라. 이 심정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뭘 감추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하다고요. 뭐 구글 메일을 쓴다고 걔들이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텔레그램으로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특별히 무슨 어디 폭탄 테러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끼케야 누구하고 속삭속삭 대화하는 건데 그래 다 봐라 그러고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감추려면 그걸 다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기억을 그러니까 우리 거의 다람쥐 수준이라서 그래서 안 감추는 게. 이렇게 볼록하게 도토리 5개 6개 물고 돌틈에 딱 감추고 놓고 눈 오고 나면 못 찾잖아.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50대들은 감춰놓을 수가 없어. 감춰놓으면 잊어버려요. 어디 잘 감춰놨는데 거기 어디였더라? 이걸 못 찾아요. 심각해. 비자금 같은 거 절대 이제 못 숨겨. 예, 비자금 다 써요. 어느 책에 넣어놨는지를 몰라. 그럼 책꽂이를 다 뒤져야 되잖아요. 예, 이제까지 뭐 이상으로 이제 노유진의 개인정보 관리 팁까지 이제 드렸는데요. 관리할 게 없네 우리는. 그렇죠? 관리가 없어 우리는. 옛날에는 좀 그렇게 이렇게 정치적 반대자를 좀 탄압을 좀 해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끌려가면서 뭐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대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아니라. 요즘도 하잖아. 오늘도 해산시켰는데 왜 그래? 아 맞다. 그것도 응.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요새 물렁해져 가지고 우리 안 건드리는 거야. 건드릴 가치가 별로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좀 더 빡세게 괴롭히면 손볼 텐데 반성해야 돼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오죽 신통찮게 싸웠으면 그래. 청와대에서 전화도 안 오냐, 뭐 기무사에서 전화도 안 오냐 이런 거 우리 반성해야 돼 정의당. 맞나? 예, 그리고 베스트 5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추석 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비정치 카페를 하자. 근데 그게 베스트 5로 올라왔고요. 오늘은 특별히 2014년 노유진의 비정치 카페. 이번에도 잘 안 맞았어.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울고 웃으며 지냈던 2014년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금년에 한 일이 들어앉아서 책 쓰는 거 하고 이제 시골에 강연 다닌 거 하고 대체로 2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대본에 보면요. 정의당 삼총사 노유진이 개인적으로 겪은 나만의 2014 베스트 사건을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시국에 뭐 베스트가 있겠어 개인적으로. 딱 하나 있다. 뭐 책이 좀 많이 팔렸다는 거.
예, 이쪽에 지금 확실히 그 책을 좀 정치적으로 써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유시민 씨가 쓴 책보다 질적으로 한 10배 정도 좋은데 판매량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실편시당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꼭 훌륭한 책이라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은 자리 가는 게 아니에요. 노회전 대표께서는 뭐 베스트? 예,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베스트. 베스트야 그 어쩌다가 선거 나가게 된 거고 그게 7월 달이네. 예. 그 사실은 한 달 전에도 별로 예정이 없었는데, 막중한 또 이렇게 그 임무를 띠고 출마를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이제 3번 나가서 2번 당선돼가지고 승률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었는데, 이게 한 번 딱 떨어지니까 바로 또 승률이 떨어져서 이제 4번 나가서 2번밖에 당선 안 된, 그래서 승률을 높여야 되는 지금 절박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팟캐스트 한다 해가지고 지방선거 때 그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한 번 하는 줄 알았어요. 선거 끝나면 하고 따라갔다가 선거가 남아서니까 한 번 더 하라 그래서 이제 2번 하고 끝날 줄 알았죠. 네. 예. 선거 끝나고 나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끌려 나갔다가 그게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뭐 저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네. 그 청취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선거 때만 반짝하고 말이야. 선거 끝나면 또 입씻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또 비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원래 정치 다방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 진 선생 이게 무슨 책다방인가 문화다방인가 때문에 창비사에서 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참 우리 정치하다 보면 진짜 을이야 을. 이 정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을이에요 항상. 병일 때도 있어요. 정치는 병이야. 병이야 병. 병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병적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간판을 갈았잖아요. 그 정치 다방이 나는데 정치 카페로 이 사람 때문에 그래 된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 한 번 하는 거지라고 물어봐서 대답이 신통치 않더라고. 내가 처음에 전화 받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면 꼭 한 번은 아니고 몇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속으로는 야 이거 계속 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 한다 그러면 출당 당할까봐 할 수 없이 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안 하면 당면 거부로 우리 정의당은 기울이 센 데잖아요. 그래서 충성심이 부족한 걸로. 평당원이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어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런 거 열리면 월요일 날 안 하잖아요. 그럼 되게 허전해요. 입이 막 끈질끈질하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 혀에 가시가 돋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뭘 좀 털어놔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그냥 뉴스 보면서 에이씨 이러고 넘어갈 텐데 이걸 하기 때문에 뭐 또 나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꼼꼼하게 보게 돼요. 그거를 꼼꼼하게 보니까 더 이씨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걸 그 단점이 뭔가 하면 이게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녹음을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이상 걸리는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시잖아요. 그래, 특파원 하시고. 그 특파원입니다 뭐 이러니까 마치 이제 노유진 카페에서 그 외국에 보내준 것처럼 들렸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간다니까 가서 그러면 전화로다가 이렇게 리포트 하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막. 근데 실제로 영국에 갔을 때 영국 교민들 중에는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가 그 일본 갔을 때도 그 홋카이도 대학의 한국 유학생들은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제 경우에는 참 올해가 좀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다방으로 시작을 했고 팟캐스트로요. 그 다음에는 노유진 또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이쪽이 이제 유일하게 정치 쪽이에요. 그러니까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데는 요즘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 나가게 되더니 드디어 이제 속사정 살롱이라고 해서 예능까지
나갔는데 그 사실 어떻게 나가게 됐냐면 그 신해철 씨하고 누구죠? 그 윤종신 씨 제가 뭐 하는 팟캐스트 첫 번째 손님하고 다섯 번째 손님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셨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저를 꼽은 거예요. 이제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품앗이가 된 거죠. 그 근데 어떤 이제 방송국에서 해요? JTBC요. JTBC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한 이런 번도 사람을 예능에 갖다 쓰니까 참 간이 배밖에 나온 방송국이네. 아니 근데 그 저기 분장하고 코디 좀 바꿀 수 없어요. 분장이 너무 심하더라. 아니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그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40대에서 50대 넘으시면은 이제 패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40대 넘으시면 이렇게 남 웃기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게 이른바 그 호르몬의 이상분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넘은 사람들이 자꾸 썰렁한 농담을 하는데 그런 현상이 주로 이제 4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후에. 그건 본인 얘기고 아니 본인이 좀 썰렁할 때도 있더라고 그 프로에서는 여기서는 괜찮은데 거기 가서는 좀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외양이 아니 나는 그 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분장해주는 코디가 진중권 선생 지능적 안티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100분 토론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100분 토론은 딱 말 끼어들 수가 있잖아. 이건 이건 뭐 좀 단정하게 하고 말을 끼어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동민한테 맨날 깨지던데. 네, 원래 제가 컨셉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광고가 들어와요. 광고가. 얘 CF. 왜? 해야지. 안 합니다. 해야지. 루비 사료값도 벌어야 되고 그런데. 근데 아니 이제 약간 이제 물어보고 무슨 싶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쪽도 있고, 영어 쪽도 있고, 영어 뭐 잘해? 게임 쪽도 있고, 또 모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니 뭐 광고한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난 또 잘해야 되는 줄 알았지. 딴 건 다 좋은데 이제 짜증 나는 게 뭐냐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딱 나가는데 딱 그 광고판이 걸려 있거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면서 얼굴 보는 것도 짜증 나는데 길바닥 잡고지 내 얼굴을 봐야 되냐. 그다음 심지어는 가끔가다 그 지하철에 보면 왜 윤종신 씨 사진 있잖아요. 왜 종신대사.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것도 되게 민망하거든요. 근데 본인 얼굴은 오죽할까. 그래가지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로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참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접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저한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진중권 선생이 연예가 중계나 이런 프로에 나오면 품격이 높아지잖아. 그 프로들이 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인텔리전트하게 이렇게 변하고. 예,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웃어요. 딱 보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런 농담하면서 허허허 웃으시는군요. 이래가지고 뭐 지들끼리 비웃고. 그게 몇 %? 나와요? 예? 예? 속사정 살림이 몇 % 나와요? 시청률? 예. 저런 시청률은 진자유적인 질문을 하다니. 시청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금 뭐냐면 보통 그 시청의 플랫폼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텔레비전이 사라진 거죠. 이제는 손전화 그러니까. 쓰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인 것처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이에요. 대부분은 뭐랄까 이걸로 본다든지 패드 뭐죠? 그래서 시청률 집계 방식도 바뀌었잖아요. 예, 아니요, 바뀌어야 돼요. 아직 안 바뀌었다 그러다. 그게 광고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 타겟 시청률 이런 게 있대요. 타겟 시청률. 예. 뭐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상적으로 나오는 거랑 좀 예능인이 한 사람 끼니까 우리 정치 카페도 교양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 거기서 뭐 그런 거예요. 야동 어떻게 감춰놓느냐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법정스입니다. 무소유다. 나는 한 번 본 야동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다. 집착을 버려라. 그러니까 다운로드는 안 받고 스트리밍만 본다는 거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그냥 무소유. 예, 오늘 또 거의 이제 2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송년을 맞아가지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부터 할까요? 예. 예. 이제 세상이 아주 훌륭하면 되게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거는 안 훌륭한 세상에서도 훌륭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가 정부를 하나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죠? 생각이 달라도 정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별로 안 훌륭한 정부, 내 생각에는
좀 안 훌륭한 대통령, 내 생각에는 아주 훌륭하지 않은 제도,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뀌긴 바뀔 텐데 언젠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훌륭하지 않은 사회, 훌륭하지 않은 대통령, 훌륭하지 않은 정부, 훌륭하지 않은 제도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훌륭하게 꾸려나갈까, 그 고민들을 좀 앞으로 3년간은 특별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그 생각 많이 하시면서 개떡 같은 세상 속에서도 찰떡까지 살도록 그 2015년 한 해는 여러분들 개인에게나 또 우리 사회에나 그래서 좀 아픈 일, 슬픈 일이 좀 덜 일어나고 좀 좋은 일이 한 가지라도 더 일어나기를 여러분께 축원을 합니다. 우리 정치 카페도 우리 제작진에서 점심 좀 더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진중권 선생 지각 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은 그 서 있는 곳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너희 입장 뭐냐 할 때 그 입장이 설 입자와 그 다음에 장소할 때 그 장자거든요. 서 있는 곳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양한 분이 계시지만은 지금 같은 곳에 이제 여기 뭐 앉아 있는 것이지만 같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입장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뭔가 하면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대개 보면은 서로 마주 보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래서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쉬운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같은 곳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신 분들이 지금 똑같아요. 이 무대를 보기 위해서 다들 이쪽을 쳐다보고 계시잖아. 저는 그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화나는 일도 많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자꾸 지다 보니까 이렇게 더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패배주의로 빠지는 분들도 많고, 뭐 선거에서 뭐 하냐면 또 저 사람들이 또 할 텐데 뭐 이런 분들까지도 자주 보게 되는데, 너무 그런데 휘둘리지 말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좋겠고, 뭐 세상은 늘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년 남았다고 하는데 혹시 압니까? 예. 저는 지금 물어봤어요. 예, 제가 뭐 질문하고 박수 받기도 오래간만인데,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어봤을 뿐이고, 그리고 제 답변은 저도 모른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든 언제든지 대비하려면은 가장 소중한, 혼자서 안 되니까 소중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소중하냐? 같은 곳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희망을 갖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올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제 마음에 아주 남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경비원 그 자살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의 그 폭언 너무 끔찍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서울시향의 박현정 씨인가 그 직원들을 향해서 막 폭언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조현호 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종사들까지도 뭐 조인트를 까는 그런 이른바 갑과 을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공감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어디선가 했는데 그 드라마상에 보면 다 그 갑질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가 장거래라고 다 장거래라는 동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을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또 자기가 갑이 됐을 때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우리가 그 경비원 그 얘기할 때 뭐였냐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경비원들이 하는 것은 경비 업무이지 택배라든지 뭐 주차라든지 이런 걸 원래 고유한 업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택배 아저씨가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했던 건 갑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진보적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그 사람들의 해석과 달리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평등,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내부에서 우리들 사이의 연대의식과 우리들 사이의 그 평등, 이걸 갖다 재확인하는 데서부터 진짜 민주주의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30회 방송 벌써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현장을 찾아주시고 팟빵TV로 실시간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예. 아니, 나 대본 공부 열심히 안 했다니까. 마지막에 자, 여러분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 아 어색해. 역시 예능인이 달라.